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정이 타결되기까지 양국 외교부 간 협상뿐 아니라 지난 정부 청와대의 역할도 검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사드 발사대 한 기만 설치하게 돼 있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 교체에 대비해 배치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우리 정부 책임자에게 사드의 연내 배치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시범단이 참석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실상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이라는 올림픽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가 전현직 판사 30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별 통계로 일선 판사들의 판결을 압박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가뭄이면 나타나는 벌레들로 인해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벌레들이 매달려 있고 크기는 제 검지 손가락만 합니다. 가뭄에다 병충해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합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건지, 우리 측의 족쇄처럼 돼버린 불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실시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경화 장관 지시로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위안부 합의 검증 TF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TF가 꾸려지면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 등 한일 외교부 차원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검증대에 오르겠지만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비롯해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진 접촉까지 모든 채널을 확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역할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TF에 외부 전문가들도 여럿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불가역 최종적인 합의라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증 작업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를 위한 근거 정비 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협상을 급진전시켰던 건 2015년 11월 그리고 12월이지요. 자, 결국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면 합의 의혹까지 제기되온 만큼 사실상 감사에 가까운 검증이 예상됩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착됐던 한일 양국 간 실무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2015년 11월 정상회담을 즈음해서였습니다. 이후 양국은 12월 28일 열린 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발표 직전까지도 합의가 어렵다고 하다가 사흘 만에 말을 바꿔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사히 신문은 합의 직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에 물밑 대화가 있었다고 합의 과정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합의 이후 일방적 합의라는 비판 여론이 국내에서 제기됐을 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외 진출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할머니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집회에 친박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검증이 시작되면 일본과의 협상 상황이 급변하게 된 과정과 그 가운데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원의 공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해온 한일 실무협상 녹취록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올해 안에 사드 발사대 한 기만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빨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탄핵 국면과 맞물려서 조기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해서 조기 배치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금년 이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한 기를 야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 발언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거꾸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면 이는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 동맹과 양국 간 신뢰 문제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수밖에.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각을 세우려 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탄핵 정국에서 사드 배치를 정권 교체 전에 빨리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조기 배치와 관련해 정황상 짐작이 가는 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사드 조기 배치가 비정상적 상황이고 그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야당은 군사전력 배치 과정을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연내 사드 배치 완료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병건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의 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전적으로 투명하게 했고 긴밀히 협력했다. 펜타곤이 JTBC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사드는 동맹 간의 결정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선 전체 포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 대변인에 이어 이달 초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차관보 대리가 브리핑했던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연일 한미 합의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We are working transparently in unis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fend against the growing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aggressive. 미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명하게 했던 만큼 미국과의 사드 배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은 토머스 시넌 국무부 차관이 이달 중순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넌 차관은 가동 중인 사드 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도 연내 가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국 측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미국이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게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 청와대 취재 기자와 함께 청와대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아사히 신문 보도 지금 리포트에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예. 토마스 세넌 미 국무차관이 이달 중순 우리 당국 책임자를 만나 사드 연내 배치를 요구했다는 아사히 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압박한 게 없다는 건데 그 상대가 되겠죠. 미국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따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사드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적극적으로 먼저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뭐 신속하게 그 대응을 한 건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 이런 발언 이후에 좀 아무래도 좀 예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사드 발사대 한 기만 연내 배치하도록 돼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압박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 반대 의미라고 해명을 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사히 보도는 마치 한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오늘 강하게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갈등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아사히의 경우에 그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홀대론, 이른바 홀대론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었죠? 맞습니다. 지난 15일에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방한 불발이 우리 정부 탓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여 전에 나온 보도이긴 한데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오늘 또 오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맥케인도 비슷한 입장을 일단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확인은 안 된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사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부각되는 상황. 우리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북 정책입니다. 이 대화와 제재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게 바로 우리 정부의 생각인데 자꾸 사드 배치 문제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대화에 대한 어떤 한미 간의 의견 교환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원비호 사망 이후에 워낙에 대북 여론이 악화됐다 이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일부 언론과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계속 이제 한미 불협화음에 대한 어떤 추측성 보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한미 관계나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 대북 정책을 이번에 한미 간에 새롭게 설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의 의제였는데 거기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청와대의 우려라는 얘기죠. 청와대에 취재하고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전북 무주에서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관심은 북한이 참가했다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 축사를 했는데 내년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을 언급했습니다.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인데 오늘 자리에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위원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 의원과 함께 참석한 북한의 태권도 시범 선수단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을 이루면 인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구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IOC와 장웅위원회 협조를 당부하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장웅위원과 만나 악수하며 10초가량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초안이 확정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직접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충을 통해 큰 그림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비공개로 간부급 검사 1명과 고위 경찰관 1명을 파견받아 두 기관 사이를 조율해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권만 갖는다는 겁니다. 조정안엔 논란이 있어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정부의 사법개혁 취지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문 대통령이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조율이 필요한 만큼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보충 수사권과 관련해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송 후보자의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JTBC가 제기한 고액 자문료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내놨는데 일반 서민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송 후보자가 말하는 그런 세계란 보통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월 수입 3천만 원, 즉 월수 3천 무릉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오늘 문제 삼은 건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한 송영무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방산업체를 변호한 로펌에서 월급 3천만 원씩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고 해명한 게 오히려 공격을 더 부른 겁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송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현 정부 인선을 지지해온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방 비리들은 치명적인 해악들입니다. 그 장본인들과 연결돼 도움을 준 이력을 가진 인물이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 후보자는 국방부를 통해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된 해명은 자신을 포함한 비법조인이 변호사 업계의 고문료 책정 방식에 대해 알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얼마 전 열렸죠. 법원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JTBC 취재진이 다양한 성향과 소속의 전현직 판사 30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법원 내 판사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내부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후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가 전현직 판사 30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 일선 판사는 대법원의 관료적 사법행정이 문제라며 판사 고유 영역인 재판 진행까지 상명하다라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내 인사 문제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 전직 판사는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 승진 인사권을 쥐고 있어 판사들이 위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며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위법관은 법원 인사 적체가 심해져 인사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임기가 석 달여 남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 필요성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결이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지나치게 대법원의 눈치를 보다 보니 소신 있는 판결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굳어져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시각에 소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신 판결을 해도 대법원이 모두 파기환송해 처음부터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을 떠난 한 전직 판사는 대법원이 형사 항소심의 파기율을 재판부별로 통계를 내 항소심 파기를 줄이는 등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도 시대가 변하는데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돼 재판을 받는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월 판사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판사들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88%를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소심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죠. 비 소식이 반갑긴 했는데 가뭄 해갈에는 역시 부족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폭염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가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내린 빗줄기 사이로 비료를 뿌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메말라 갈라졌던 땅에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매일 힘겹게 물을 뿌리던 스프링클러는 오늘만큼은 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올해 들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은 6.3mm로 충분치 못했습니다. 내륙에는 곳곳에 적은 양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 발령됐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오후 8일 만에 일제히 해제됐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8도로 7일 만에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에 영향을 미쳤던 장마전선이 다시 하강했다가 다음 주 후반쯤 다시 북상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전까지 다음 주 내내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한동안 비가 없고 해가 쨍쨍해서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는 좋았을 것 같죠. 하지만 남모를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소금 생산량이 늘다 보니 가격은 폭락하고 품질도 떨어져서 생산자들은 오히려 울상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새하얀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소금을 모으는 손길이 분주한 가운데 얼굴에선 구슬땀이 연신 흘러내립니다. 이른 더위와 비가 오지 않는 날씨 덕에 소금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당연히 신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천일염 생산자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알갱이가 작아지고 짠맛이 너무 강해져 소금의 품질이 나빠진 겁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 비가 내려 바닥에 소금기를 씻어줘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거두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비가 자주 와야 하는데 안 오고 지금 꼽이 쪄가지고 막 들어붙고 또 소금 상태도 안 좋고. 반면 생산량은 늘면서 지난해 이맘때 20kg 한 포대당 5, 6천 원 나가던 소금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창고마다 팔지 못한 소금이 가득 쌓였습니다. 연판을 비워놓을 수 없어서 계속 생산을 하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염전 종사자들은 중간 상인들에게 휘둘리는 산지 소금값 안정을 위해 수요비 입판하는 개통 출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최근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수가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를 좋아하는 병해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형 애벌레가 숲과 나무를 습격하고 남은 농작물까지 초토화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나무 수십 그루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산등성이마다 나무들은 노랗게 말라갑니다. 밤나무 산루의 나방에 애벌레 때문입니다. 밤나무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은 벌레들은 이렇게 농가 주변의 다른 나무까지 옮겨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지 곳곳에 주렁주렁 벌레들이 매달려 있고요. 이쪽에는 이미 고치로 변해버린 벌레도 발견이 됩니다. 크기를 보시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면 제 손가락 크기보다 큰 벌레가 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죠. 밤나무 주변의 흙 바닥에는 이렇게 흙 알맹이가 아니라 애벌레가 남긴 배설물들만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는 썩어버린 밤송이들과 함께 밤 줄기만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안 열리지. 열릴 수가 없다고 수분이 없는데. 지겨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거 매일 이 대생이 때려잡으니 내가 일이야. 이게 잡는 게 일이야. 요새. 벌레들이 휩쓴 밭엔 갈대만 남았고 농민들은 올해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끝났다고 보시면은 맞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난다고요? 더 이상 안 커요, 이거는? 예, 거의 뭐 크질 않고
지금 요런 게 다 벌레가 이제 똥을 쌓아놓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 먹고. 이게 벌레 배설물이에요? 예. 이게 다 벌레 배설물이어가지고. 흙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다 벌레들이 다 먹어가지고 배설해 놓은 거죠. 지금 옆에 보시면은 뭐 완전히 그냥 다 줄기만 나올 정도까지 다 먹고. 이 일대에는 15,000평의 옥수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심었는데 2달 넘게 물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맘때쯤 제 키보다 더 커졌어야 하지만 지금은 기둥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시죠. 옥수수가 군데군데 줄기밖에 남지 않았고 이파리는 너덜너덜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크기 2cm 크기의 애벌레가 가득합니다. 땅을 멸망시킨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멸강나방인데요. 가뭄이 들어 개체수가 늘면서 벼는 물론 옥수수까지 모두 먹어치운 겁니다. 이게 가뭄 때는 상당히 부화도 잘 되고 또 섭식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비가 와가지고 작물이 좀 잘 자라면은 그 피해도 좀 훨씬 줄이는데 비가 오길 기다릴 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매일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산 꼭대기라든가 산 중턱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는 병충해 방제를 하실 수가 없어요. 숲과 나무는 말라가고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띠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차벽 대신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는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분노를 에워쌉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을 둘러싼 인간띠를 만든 겁니다. 당초 경찰은 미국 대사관 인근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분 동안 퍼포먼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벽 대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앞서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런 무기는 다 사라지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극우단체들이 마을에서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열며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400여 명의 수구 보수 단체와 서부 청년단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나비 광장과 소승리 마을을 침탈했습니다.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미국 대사관 근처까지 행진한 뒤 인간 띠잇기를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립대학들은 각종 재정 지원 사업 때문에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일부 국립대 직원을 불러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규정 위반이지요.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전남대 행정직원 A씨는 2014년 2월 교육부에 장기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관련 부서에 배정돼 올해 3월까지 3년 넘게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교육부가 업무가 너무 많다며 전남대에 직접 장기 출장을 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가 늘어났다면 일을 줄이든지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장기 출장 형태의 근무 지원은 규정 위반인 겁니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교육부가 16개 국립대 직원 34명을 이런 식으로 불러 일을 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이준식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립대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뭐 해라고 시내에 그걸 입어본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 예산을 받고 뭐 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은 사실이니까 교육부가 시키면 꼼짝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교육부는 국립대도 직원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원한 일이라면서도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매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에서 오늘 퀴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며 참가자들이 행진을 합니다.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되면서 열기도 더해집니다. 올해로 9회째인 대구 퀴어문화축제 현장입니다.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도 나와 차별 금지를 외쳤습니다. 차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은 인근에서 축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민들도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이성애를 해야 되지 동성애를 하면 안 되잖아요.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고 서울에서는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시행을 반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시기 이후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추정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은 20만 명 정도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해도 실제 세부담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종교인이 많다 보니 실제 거치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 한 해 평균 소득은 1,200만 원에서 2,800만 원대 사이입니다. 종교계에서도 전체 종교인의 70% 정도가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일부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속에 50년 가까이 미뤄져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시행 시기를 다시 2년 늦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과세 시기를 늦추려면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며 세무당국과 종교계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이 그룹 창립 70년 만에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난 신 총괄 회장을 새 이사진에서 제외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사진에 재선임됐고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네, 6.19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에 앞서 막차라도 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암시되는데요. 청약 시장은 여전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시장에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중산동에 문을 연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산을 들고 수십 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문을 연 어제 하루 7,000명이 다녀갔고 오늘도 8,000명 이상 찾았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입주 시까지로 늘어났지만 집단 제출 기준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 분양 현장도 8,000명 이상 상담을 받았는데 수도권이면서 규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다 보니 수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하루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경기도 김포의 오피스텔은 200실 모집에 5,000명이 몰리면서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근 같은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3배 이상입니다. 전매 제한이나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규제 제외 대상이라 투자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이처럼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가 지속하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단속 등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9년 전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숨졌던 중국 스촨성에서 이번엔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바위와 흙더미에 깔려 사라졌는데요. 주민 12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진인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로프를 이용해 바위를 들어올리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투입됐지만 쓸려 내려온 바위와 흙더미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산사태가 중국 스촨성 마오현 지역을 덮쳤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이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현재 62가구 120명 넘는 주민이 실종 상태입니다. 산 아래 자리하고 있던 마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现在这个受灾，滑坡受灾的点，西莫村灾前的一个影像画面。这是大概是什么时期的？可能是就是今年年初。 중국 정부는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중장비와 수색구조팀, 의료 인력 등 5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구조되고 5구의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지난 21일 이후 쏟아진 집중호우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촨성 지역에 여전히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한 스촨성에선 2008년 대지진으로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얼마 전 런던 24층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큰 충격을 줬죠. 비슷한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다른 고층 아파트의 주민 4천여 명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임대 아파트 화재는 냉장고 폭발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서북부 캠든 지역의 첼코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여행 가방 등에 짐을 담아 빠져나옵니다. 구청 당국이 외장재를 긴급 조사한 결과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5개 동 800여 가구 주민 4,000명가량이 친척집으로 가거나 구청이 마련한 임시 숙소로 옮겼습니다. I know it's difficult, but Grenfell changes everything, and I just don't believe we can take any risk with our residents' safety, and I have to put them first. 외장재를 손보는데 최소 몇 주가 걸리는 데다 대피령이 전격 발표되자 과잉 대응이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런던 동부의 또 다른 고층 아파트 등 최소 15개 지역 27개 단지에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것으로 확인돼 대피령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We had a fire a few years ago on one of the landings, and I had to run into my neighbour's house to get at his fire exit. So it doesn't make me feel very safe. 경찰은 그renfell 타워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핫포인트사 냉장고의 폭발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태권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태권도라는 이름은 같지만 북한의 태권도는 실전용 격투기에 더 가깝습니다. 북한 시범단의 파괴력이 넘치는 발차기에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차력 시범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우리 선수들도 놀랐습니다. 북한 시범단 분들은 되게 위력이 있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는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우리 시범단이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 무주에서 개막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183개 나라에서 임원과 선수 등 1,7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는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혜리와 동메달리스트 이대훈 등이 출전해 종합 우승을 노립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는 주춤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